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오디오북 사랑방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요? 오늘도 지친 마음을 위로하는 책방 여행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창밖의 공기가 제법 부드러워졌습니다. 혹은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이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그곳의 시간은 몇 시인가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침대 위에 몸을 누인 깊은 밤일 수도, 아니면 복잡한 출근길 버스 안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아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을 먼저 전하고 싶어요. 거창한 성과가 없었어도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텨낸 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박수받을 자격이 있으니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문장들은 조금 특별합니다. 우리는 흔히 아프다고 하면 열이 나거나 뼈가 부러지는 눈에 보이는 상처만을 떠올리곤 하죠. 하지만 마음에도 감기처럼 스며들어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지독한 눅눅함이 있습니다. 바로 기분부전장애라는 이름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 백세의 작가는 10년 넘게 이 그림자를 끌어안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출판인으로 살아갔지만 속은 조금씩 골마 터지고 있었죠. 작가는 어느 날 결심합니다. 자신의 아픔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말이죠. 그래서 정신과 전문의와 나눈 12주간의 대화를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기록하여 글로 옮겼습니다. 그 용기 있는 기록이 바로 이 책,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입니다. 이 책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이유는 결코 대단한 치료법을 제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었구나. 이런 나라도 괜찮은 거였구나 라는 지독하게 솔직한 공감을 선사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인 절망의 끝에서도 배는 고파오고 매콤한 떡볶이 한 접시에 잠시나마 웃음을 되찾는 우리의 모순적인 모습. 작가는 그 비루하지만 소중한 생존의 본능을 가감없이 보여줍니다. 이제 제가 그 12주간의 내밀한 대화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려 합니다. 마치 제가 당신의 곁에서 조용히 책장을 넘겨주는 것처럼 가장 편안한 자세로 들어주세요. 누군가의 아픔을 듣는 일이 때로는 나의 아픔을 치유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되기도 하니까요. 첫 번째 이야기. 의사 선생님 앞에 앉아 제가 처음 내뱉은 말은 그냥 좀 우울해서요 라는 한마디였습니다. 아주 괴로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닌 상태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거든요. 선생님, 저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일 거예요. 농담도 잘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웃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혼자 있을 때면 한없이 가라앉아요. 마음속에 아주 커다란 구멍이 뚫려 있는 것 같고 그 안으로 찬바람이 계속 들어오는 기분이에요. 이런 제 마음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남들이 보기엔 배부른 소리라고 할까봐 혹은 내가 너무 예민한 사람처럼 보일까봐 겁이 났거든요. 1주차 대화에서 저는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왜 저는 늘 남의 눈치를 보며 살까요? 누군가 무심코 던진 농담에 밤잠을 설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선생님은 제게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필요는 없다고요. 하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제가 너무 싫거든요.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밉고 제가 하는 말들이 다 바보같이 느껴져요. 저의 독백은 계속됩니다. 어제는 친구를 만났어요. 즐겁게 수다를 떨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내가 아까 그 말을 왜 했을까? 친구가 기분 나빠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마음이 지옥 같았어요. 남들은 다 앞서가는 것 같은데 저만 제자리에 멈춰서서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다가도
배가 고프면 떡볶이가 먹고 싶어져요. 이런 제가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이 대목을 읽으며 저도 한참을 멈춰 서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타인에게는 관대하면서 유독 자신에게만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작가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남들에게 보여주지 못한 눅눅한 방이 하나씩은 있지 않을까요? 3주차 상담에서 저는 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가 특별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아주 평범했으면 좋겠고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우면서도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제가 너무 이상해요. 선생님은 담담하게 대답하셨죠. 인간은 누구나 양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요. 우울하면서도 즐거울 수 있고 죽고 싶으면서도 떡볶이가 먹고 싶을 수 있는 게 당연하다는 그 말씀이 제 가슴을 툭 건드렸습니다. 저는 늘 극단적이었어요. 기분이 아주 좋거나 아니면 아주 나쁘거나 중간이 없었죠. 조금만 우울해도 인생 전체가 망가진 것 같아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과 대화하며 깨닫기 시작했어요. 기분이 좋지 않은 날도 내 인생의 일부라는 것을요. 비가 온다고 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게 아니듯 제 마음이 흐린 날도 그저 흘러가는 시간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상담이 중반으로 접어들면서 저는 저의 자존감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늘 다른 사람의 확신이 있어야만 안심할까요? 제가 잘하고 있다는 말, 예쁘다는 말, 가치 있다는 말을 누군가 끊임없이 해줘야만 제 존재를 느낄 수 있어요. 저라는 사람의 기둥이 제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의 손에 들려 있는 기분이에요. 5주차 대화에서 저는 연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상대방이 제게 조금만 소홀해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확신해요. 연락이 늦어지면 지옥을 경험하죠. 상대의 기분에 제 영혼이 종속된 것 같아요.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저를 지우고 상대에게 맞추려 했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구걸하다 보면 결국 제가 남지 않아요. 선생님은 제게 자존감이 낮아서 생기는 불안이라고 하셨죠. 사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부모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선생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늘 긴장하며 살았어요. 제가 잘못을 하면 부모님이 저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늘 저를 따라다녔죠. 그 아이가 자라서 여전히 제 마음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겁에 질린 채로 남의 눈치를 보는 작은 아이 말이에요. 중간에 제가 느낀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유행처럼 번지는 요즘이지만 정작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는 법을 잘 모릅니다. 작가의 말처럼 자존감은 파도와 같아서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있는 것인데 우리는 늘 높게만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7주차 상담에서 저는 외모 강박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살이 조금만 쪄도 사람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고 예쁘지 않은 저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져요. 성형수술을 고민하고 다이어트에 집착하며 제 몸을 괴롭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저의 그런 행동이 스스로를 처벌하는 방식일 수 있다고 하셨어요. 충격적이었죠. 저는 저를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저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조금씩 연습해 보려 합니다. 거울 속에 저를 보며 예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연습 말이에요. 오늘 하루 실수를 했어도 그건 지나간 일이라고 나 자신을 다독여주는 연습을요. 남의 기준에 나를 맞추느라 정작 소중한 제 마음이 얼마나 멍들었는지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셨죠.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숙제라고요. 그 숙제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지만 한 걸음씩 가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상담의 후반부인 9주차에서 12주차에 이르기까지 저는 큰 변화보다는 공존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제가 영영 완벽하게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여전히 불쑥불쑥 우울이 찾아오고
사소한 일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겠죠. 하지만 예전처럼 우울함에 잡아먹히지는 않으려고요. 우울이 오면 아, 친구가 또 놀러 왔구나 하고 자리를 내어주기로 했습니다. 10주차에 저는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런 제 모습이 한심해서 침대 밑으로 숨어버렸을 텐데 오늘은 그냥 누워있기로 했습니다. 누워서 천장을 보며 내가 오늘 참 지쳤구나 하고 인정해 주었죠. 그리고 저녁에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를 시켜 먹었습니다. 매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는데 아, 살아있어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도 떡볶이가 맛있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마지막 상담에서 제게 물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잘 들어주며 살고 싶다고요. 슬프면 슬프다고 말하고 기쁘면 충분히 기뻐하면서요. 남들이 보기에 조금 이상한 사람이어도 괜찮아요. 제가 저를 이해해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걸 이제 조금은 알 것 같거든요. 상담 기록을 마무리하며 작가는 말합니다. 이 책은 치유의 기록이라기보다 견딤의 기록이라고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방식으로 삶을 견디고 있습니다. 그 견딤의 시간이 때로는 너무 길고 어두워서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빛나는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떡볶이를 찾는 이유는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닐 겁니다. 그 익숙하고 따뜻한 맛이 우리를 일상의 안락함으로 데려다 주기 때문이겠죠. 작가에게 떡볶이가 생존의 동아줄이었듯 여러분에게도 그런 존재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강아지의 보드라운 털이나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한 구절 혹은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 같은 것들 말이죠. 이제 12주간의 긴 여행이 끝났습니다. 작가는 병원 문을 나서며 말합니다. 나는 여전히 내가 어렵고 내 마음을 다 알지 못한다. 하지만 적어도 나를 미워하는 일은 멈추기로 했다고 말이죠. 이 문장이 저에게는 그 어떤 위로보다 크게 다가왔습니다. 완벽해질 필요가 없다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마음의 지도를 그려보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백세의 작가의 고백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의 가장 내밀한 상처를 들여다보는 일은 결국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일과 같습니다. 작가가 용기 내어 세상에 내놓은 이 기록들이 여러분에게도 따뜻한 손길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사실 이 책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중 그 누구도 우울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순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우리는 모두 각자의 어둠을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어둠이 결코 당신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우울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작가가 우울한 순간에도 떡볶이를 찾았듯 당신에게도 당신을 살게 하는 작고 사소한 무언가가 있을 겁니다. 그것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일 수도 있고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 한 곡일 수도 있으며 잠들기 전 이불에 보드라운 감촉일 수도 있습니다. 그 사소한 것들이 모여 우리의 생을 지탱합니다. 거창한 희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일 먹을 맛있는 점심 메뉴를 고민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삶을 훌륭하게 이어나가고 있는 것이니까요. 오늘 밤 혹은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전히 마음이 무겁다면 그냥 그 무거움을 가만히 느껴보세요. 아, 내가 지금 좀 힘들구나 라고 인정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짐은 조금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오늘도 정말 잘했어 라고요. 이제 긴 대화를 마치려 합니다. 저는 다음에도 당신의 마음을
가만히 두드려줄 좋은 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부디 아프지 마시고 밥 잘 챙겨 드시고 자신을 조금 더 예뻐해 주세요. 당신이 있는 그곳에 따스한 위로의 볕이 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편안한 시간 되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